안녕하세요. AB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비비맵의 레벨 2에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레벨 1에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영상을 보시거나 비비맵을 살펴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벨 2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영역들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수준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영역별로 지금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쭉 적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영역들이 더 궁금하시면 비비맵 책을 구매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에서는 9가지의 영역들이 있었는데요. 그 9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는 빠지고 그리고 4가지가 더해져서 레벨 2에서는 총 12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레벨 2는 레벨 1이 일단 18개월 정도의 정상 발달하는 아동의 능력들을 체크를 해놓은 것이고 레벨 2는 그 이후에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되는 정상 발달하는 아동들의 능력들을 목표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30개월 정도쯤 되면 아이들이 보통은 다 이제 기관에서의 그룹 생활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레벨 1에 어떤 영역이 있었느냐면 멘드, 요구하기, 텍트, 명명하기, 리스너 리스펀딩, 청자 반응, 비주얼 퍼셉추얼 스킬셋, 매칭 투 샘플, 시지각 기술과 짝 맞추기, 그리고 인디펜던트 플레이와 소셜 비헤비어 앤 소셜 플레이라고 해서 혼자 독립적인 놀이 그리고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놀이가 있었고 모럴 이미테이션, 동작 모방, 에코익, 따라 말하기, 스폰테니어스 보컬 비헤비어, 자발적인 음성 반응 이렇게 9가지 영역들이 있었고요. 이 각각의 영역들은 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만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한 영역과 또 연관되는 어떤 다른 영역들을 같이 발달시켜 주는 것이 같이 목표로 잡아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중에서 레벨 2가 되면 그 자발적인 음성 반응이라는 영역은 빠지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일단은 인트라버벌이라고 해서 언어 자극에 대해서 언어 자극으로 언어로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핑퐁 대화라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언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인트라버벌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레벨 1에서는 청자 반응, 리스너 리스폰딩만 있었는데 레벨 2에서는 리스너 리스폰딩 바이 펑션, 피처 앤 클래스라고 해서 기능이나 특징, 범주에 의한 청자 반응이라는 영역이 또 포함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룸 루틴스 앤 그룹 스킬스가 포함이 되고 이거는 교실에서의 일상생활과 그룹 집단 기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inguistic structure이 포함이 되는데 이건 언어학적 구조라고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 12개의 영역이 있고 이 12개의 영역이 하나하나 보면 사실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지만 아이가 분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발달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만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떤 영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모아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12가지 영역들을 다 충분히 우리 아이에게 맞게 고려를 잘 해보시는 것이 아이가 언어적인 발달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비비맵의 레벨 1 설명 드릴 때 기존에 있는 이 8가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추가되는 4가지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트라 버벌인데요. 인트라 버벌은 아무래도 그 앞에 있었던 영역들, 뭐 멘드나 텍트, 리스너 리스폰딩과 같은 능력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능력이고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도 질문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코멘트를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하게 내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자발적인 멘드나 텍트도 가지고 있지만 인트라 버벌, 질문에 대답을 한다든지 엄마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든지 하는 언어 자극에 대한 언어 반응이 없는 인트라 버벌 레퍼토리가 없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인트라 버벌을 형성을 하려면 그 원인이야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 인트라 버벌을 형성을 하려면 일단은 멘드 그리고 텍트 청자 반응이 청자 반응에 대한 이 3가지 영역이 좀 원활하게 잘 돼야 그 다음에 인트라 버벌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트라 버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배우는데요. 그게 아니라 언어 지연이 좀 심하거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인트라 버벌 레퍼토리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엄마가 하는 질문을 따라서 반복만 하고 있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트라 버벌이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멘드나 텍트, 청자 반응 같은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면 인트라 버벌도 훈련을 통해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 2세 정도가 되면 인트라 버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쉬운 인트라 버벌로는 뭐 노래를 이어서 부른다든지 엄마가 노래를 시작하면 아이가 뒷부분을 이어서 부른다든지 아니면 동물 소리들 어떤 동물은 무슨 소리를 내지 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대답을 뭐 어흥 한다든지 뭐 삐약삐약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렇게 동물 소리나 아니면 사물들 소리 같은 거 북칠 때 나는 소리는 뭐 둥둥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인트라 버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 3세에서 4세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다중 통제가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복잡한 인트라 버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트라 버벌 말고는 또 추가되는 영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Listener Responding by Function, Feature and Class인데요. 이거는 기능과 특징, 범주를 듣고도 아이가 청자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사실 할 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사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건이든 사물이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시각적인 어떤 자극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서 선생님이나 성인이, 엄마나 선생님이 그 앞에 놓인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그거의 기능을 물어본다든지 그거의 범주를 물어본다든지 그것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그 특정한 사물을 설명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그 사물을 포인팅을 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복잡한 어떤 언어적인 자극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전에 이제 그 리스너 리스폰딩 청자 반응 영역에서 제시되던 그런 언어적인 자극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적인 자극들을 듣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더 복잡하고 더 길어지고 더 추상적인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되는 영역은 클래스룸 루틴스 앤 그룹 스킬스라는 부분인데요.
교실에서의 일상생활 루틴과 그 집단 기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래를 모방하는지, 그리고 그 그룹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조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이가 성인에 대한 촉구에 어느 정도 의존적인지, 이 의존도는 감소시키는 게 목표겠죠. 그리고 그룹 상황에서 지시를 잘 따르는지, 그리고 자기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독립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ABA는 처음에는 1대1로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언어 치료도 그렇고요. 근데 일상적으로 아이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환경은 1대1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가 항상 1대1의 상황에서의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이 저 멀리서 좀 지시를 해도 아이가 그 지시를 듣고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명이고 선생님은 한 명일 때 아이들마다 다 어떤 지시나 어떤 자극을 제시했을 때 촉구를 매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틀렸다고 해서 그걸 수정하는 행동도 매번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강화제도 매번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어떤 사물 강화제든 어떤 칭찬이든 사회적인 칭찬이든 매번 제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것들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그룹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영역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영역은 linguistic structure, 언어학적 구조를 보는 영역인데요. 아무리 뭐 맨드나 텍트나 인트라버벌의 레퍼토리가 형성이 됐다고 해도 언어학적 구조가 너무 빈약하면 대화를 하는데 조금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게 어순을 순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나이나 또래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너무 짧은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학적 구조, linguistic structure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정교하고 세련된 문장이나 단어나 뭐 구절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발음의 명료도를 볼 수도 있고, 아이가 사용하는 전체적인 단어의 수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길이로 말을 하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형태나 구조가 적절한지도 이 영역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비비맵에 있는 마일스톤을 가지고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게 그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최대한 아이가 어떤 능력을 뛰어넘지 않고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한 부분이 조금 안 돼서 이걸 뛰어넘었을 때,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목표를 뛰어넘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이 조금 안 되면 다른 영역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되거나 새로운 행동이 형성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골고루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비맵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아이에게 맞게 평가를 한다든지 평가를 하고 목표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벨 2, 비비맵의 레벨 2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4가지 영역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벨 3에서 또 추가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지금 30개월 정상 발달 아동의 경우에 30개월 이후에 그 발달 연령의 아이들이 보이는 언어적인 레퍼토리를 목표로 해놓았기 때문에 레벨 1이나 레벨 2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뭐 당연히 정상 발달하는 아동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데 언어 지연이 있거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의사소통의 패턴을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벨 3만 돼도 전 특히 영유아기의 아이들을 많이 보니까 영유아기의 아동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레벨 3를 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약간 세련된 언어를 획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 3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